안녕하세요. 지난 그 2.0 컨퍼런스 때, 저희가 한국어하고 영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한국어로 녹화분을 따로 준비하는 거 하고 영어로 녹화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 2.0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컨퍼런스였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을 좀 더 연결성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국어로 또 따로 준비해서 녹화를 드리는 거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엠블 소프트웨어 2.0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었고 2.0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기억하고 있고요. 엠블 소프트웨어에서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릴 것인데 첫 번째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엠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엠블 Electric Vehicle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엠블 Infrastructure 그 다음에 엠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크게 설명드릴 거고 그 첫 번째로 엠블 소프트웨어 2.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 때에는 진짜 라이드 헤일링 택시 서비스 그 기본적인 택시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라이드 헤일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기보다는 차량 예약 서비스를 홍콩과 심천에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던 게 저희한테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거고 그 경험 기준으로 라이드 헤일링을 구축을 하게 됐던 건데 블록체인 컨셉 자체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라이드 헤일링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저희한테는 큰 기회가 됐었고요. 2.0까지 온 단계에서는 그 라이드 헤일링을 기본으로 뭐 핀텍, 로지스틱스, 일렉트릭 비클이랑 에너지 그다음에 뭐 유즈카 임포트 서비스까지 많은 것들이 붙어서 소프트웨어, 엠블 2.0 소프트웨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엠블의 코어 컴피턴스, 그 핵심 역량은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오는 거고요. 저희가 물론 전략 투자사들과 함께 전기차도 만들고 전기차 인프라 사업도 하고 같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하지만 실제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에서 오는 거고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핵심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엠블 에코시스템을 빌드업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고 비전이면서 또 지금까지 항상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 비클 ledger, MDL 모빌리티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그 철학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제로 커미션이라는 라이드 헤일링 타다 서비스가 있던 거고요. 그 제로 커미션이라는 블록체인 컨셉이 결국은 하나의 프로토콜 경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제로 커미션이 정말 많은 수의 기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사실 보면 저희가 기본으로 써봤던 건 많은 수의 기사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의 상승,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전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투자자라 하면 파이낸셜 재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로 커미션으로 간다고 하고 블록체인 컨셉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가치 상승에 대해서 즉 곧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로 커미션으로 가면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살래?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저희는 또한 준비를 했어야 했고 그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지스틱스, 큰 풀의 기사를 활용한 로지스틱스를 통해서 딜리버리 피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고 핀텍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쓸 수 있는 페이 서비스나 원래 서비스를 저희 전략투자사인 신한은행과 같이 만들게 됐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나를 둘러싸일 수 있는 하나의 하드웨어, 기사들이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고 그 툴로 그냥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들이 와서 같이 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제로 커미션,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반의 제로 커미션이 있고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기사 풀이 커지고 플랫폼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플랫폼의 가치 상승과 블록체인 자체의 가치 상승,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믿었고요. 그래서 큰 풀의 드라이버를 통해서 저희는 재무적 투자자의 질문에 챌린지,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딜리버리, 그다음에 뭐 플랫폼 피, 그다음에 전기차와 인프라스트럭처까지도 이 양쪽의 비즈니스 모델이 붙게 됐던 거죠. 이 결과 엠블 2.0 단계에서는 우리 이 엠블 자체에 대한 가치,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가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가치가 더해져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좀 이제 뜯어보면 라이드 헤일링 같은 경우는 라이더 앱, 드라이버 앱, 뭐 코퍼레이트 솔루션, 그다음 웹 컨시에지 솔루션, 콜센터 솔루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사실 보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뭐 티맵 택시나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잘 만들어 놓은 툴로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이고 그 세 지역에서 재밌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세 번째 플레이어가 됐고 그 안에서 레베뉴도 만들어가면서 되게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캄보디아에서는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마켓 쉐어를 거의 뭐 20% 가까이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딜리버리도 역시 붙게 됐던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라이드 헤일링 사이드에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긴 하지만 또 다른 딜리버리 사이드에서의 기회가 붙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플랫폼을 확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희는 잘 만들어 놓은 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오픈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우리 엠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철학을 기반으로 이 자체를 하나의 SaaS 패키지 형태로 해서 이걸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나라에 팔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시를 올렸던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퀵스라는 기업의 자다 트럭이나 아니면 딜리버리를 SaaS 형태로 사간다든지 베트남에서도 저희 딜리버리를 쓴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라이드 헬링을 쓰는 것들에 대한 뉴스도 곧 공개될 예정인데 이렇듯이 저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곳에는 이걸 공급해 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좀 사실 고객에 대한 정의가 달랐어요. 사실 엠블 블록체인 프로토콜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쌓아주는 주체, 기록하는 주체는 사실 리워드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사실 플랫폼 생태계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정의하는 고객들은 기사였어요. 그래서 기사고 그 다음에 택시를 불러 타거나 딜리버리를 부르는 이런 고객들은 사실 저희한테는 세컨더리, 두 번째 커스터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사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했던 거고,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사의 이익에 최대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저희가 10만 명 이상의 기사들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 이 세 개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됐던 거고 이 기사풀에 대한 확장은 역시나 우리가 사스 형태로 라이드 헤일링을 풀 때도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기사들도 저희는 우리의 고객들이 되게 간접적으로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굳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나라를 따진다면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라이드 헤일링이나 뭐 딜리버리나 일렉트릭 비크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는 지역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저희가 만드는 일렉트릭 비클과 라이드 헤일링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사들도 캄보디아에 있는 툭툭 기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드 헤일링 사이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컨셉적으로는 제로 커미션이고 더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컨셉이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우리가 서비스를 여는 첫날 싱가포르에서는 서버가 터졌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음에도 그런 좋은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도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서비스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더 비싸고 어떤 때는 더 싸고, 그래서 뭐 기사불만도 쌓이고 손님불만도 쌓였던 거죠. 근데 그게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프랙티스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데이터가 쌓였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사한테도 매력적이고 손님한테도 매력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건, 그 데이터가 쌓이고 우리의 레베뉴도 투입이 되고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까지도 투입이 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성장세는 싱가포르 포함 뭐 캄보디아 다른 나라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드 헤일링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딜리버리인데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기회가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확산 시작되기 전에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기사풀을 활용해서 레베뉴를 만들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딜리버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와 맞아 떨어지면서 딜리버리가 급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는 그냥 단순히 뭐 퀵 서비스 같은 익스프레스 딜리버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딜리버리 허브를 활용해서 굿즈를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해냈고, 이걸 그냥 단순히 기사풀만 활용해서 딜리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사풀 자체를 API로 다른 커머스 플랫폼에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머천트 웹 포털이라고 해서 실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그러니까 중소 머천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요. 뭐 동남아에서는 캐시온 딜리버리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처럼 선결제가 아니고 물건을 먼저 딜리버한 다음에 배달 기사가 현금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이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머천트와 세트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머천트들이 이 캐시온 딜리버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커머스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아요. 본인들이 팔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뭐 페이스북 라이브스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몰 스토어를 통해서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라이브로 팔고 그걸 딜리버리하고 현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사업을 확장하기에. 그래서 동남아에서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캐시온 딜리버리로 판매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한 90%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머천트들이 본인들의 인벤토리나 딜리버리를 관리할 수 있는 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줬던 거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레베뉴도 벌고 딜리버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라고 했을 때 캐시온 딜리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배달을 갔을 때 무조건 배달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쿠팡이 뭐 문 앞에 물건을 놓고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 실제 초반 단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열었을 때는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시장의 다이내믹스를 저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 퀄리티 컨트롤도 그랬고
딜리버리 실패율이 한 20%에 육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천트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었는데 드라이버 퀄리티에 대한 컨트롤이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현지화에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 딜리버리 실패율이 줄고 실패율이 주니까 머천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결과 서비스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오히려 머천트들한테 웹2를 제공하고 딜리버리 풀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딜리버리를 위한 서비스가 하나 더 붙은 게 머천트들이 본인들의 그 물건들을 자기네 창고에 두는 게 아니라 저희의 허브, 저희의 창고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몰 스케일의 풀필먼트도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그 결과 우리의 서비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딜리버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딜리버리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것과 관련된 재밌는 뉴스들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사이드에서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건 웹마켓, 그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와서 식자재를 샀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20여 개 정도 되는 이런 재래시장을 저희가 디지털라이즈해서 그걸 우리 기사풀과 붙여서 딜리버를 하게 됐던 거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딜리버리 레베뉴도 벌고 물건 셀링에 대한 업마진도 벌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싱가포르, 캄보디아가 아닌 베트남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딜리버리를 좀 더 미들마일로 좀 더 키웠고 이걸 아예 솔루션화해서 미들마일에 특화된 트럭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역시나 뭐 커미션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제로 커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트럭 오퍼레이터나 트럭 기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서 하나의 풀을 형성을 하고 이 풀을 뭐 로지스틱스 컴퍼니라든지 화주들이 직접 땡겨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만든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도 만약에 국내에서도 이런 식의 트럭 서비스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택시도 저희는 같은 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형태로 뭐 개인 택시라든지 아니면 법인 택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면 그 그룹이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룹이 되고 이 그룹에 연결할 수 있는 뭐 API를 만들고 이 API는 카카오티나 뭐 티맵 택시나 우버 택시나 이들이 다 땡겨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뭐 우리 가맹 택시 기사를 쓰면 돈을 내라라는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 다 불필요한 거죠. 그 가맹 택시에 가입하면서 기사들이 내야 되는 그 가맹비라든지 이런 돈 요소들을 사실은 프로토콜의 도입을 통해서 사실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기사들이 좀 더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그 피 자체에 대한 부담도 덜하면서 더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페이먼트 월렛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태계 내에서 쓰이는 현금들이 페이먼트들이 결국은 플랫폼에서 기사한테 페이가 되고 기사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쓰는 건데 그렇기 위해선 이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받은 현금을 캐시아웃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손님들이 낸 돈이 기사한테 전달되고 그 기사는 이거를 플랫폼 안에서 쓰는데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전기 뚝뚝이를 쓰고 전기 뚝뚝이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비, 그러니까 뭐 배터리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를 저희 플랫폼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온 돈은 이 안에서 계속 돌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게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하나의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렇게 풀 안에 들어와서 순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블록체인, 앰블 페이먼트까지 붙게 되면 사실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활용도나 페이먼트 자체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커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월렛이랑 페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이 플레이어들, 우리랑 같이 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붙어서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우리만 돈을 벌고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이 붙어서 같이 확장하고 같이 키울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고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든 로컬 플레이어든 저희는 같이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이제 엠블에 대한 페이먼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고요. 그 페이먼트를 위한 라이센스 준비나 아니면 그 로컬 거래소와 로컬 크립토 익스체인지와의 협업이 이제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단계에 있어서 드라이버와 라이더들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도 함께 프로그램까지 다시 리바이즈를 해서 다시 조절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엠블 페이먼트가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작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뭐 라이드 헤일링, 딜리버리, 뭐 타다 트럭, 그다음 뭐 페이먼트, 뭐 월렛,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패키지 자체를 누군가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요소잖아요. 물론 이걸 하나의 SaaS 형태로 패키지를 해서 다른 데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기도 하지만, 잘 만들어 놓은 걸 여럿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인도네시아의 퀵스가 뭐 트럭이나 아니면 딜리버리를 갖다 쓰고, 베트남의 뭐 마켓사이공이 이런 걸 쓰듯이 이 타스 서비스 자체도 결국은 저희 전체 풀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 이 타스 서비스를 쓰는 주체들은 저희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 툴을 거의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우리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요 엠블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돈도 벌고 전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조만간 아마 수일이나 아니면 조만간에 라이드 헤일링 사이드라든지 이런 플랫폼 타스의 확장에 대한 뉴스들이 곧 더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적도 벨트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이걸 깔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 저희가 1.0에서 엠블 2.0 소프트웨어까지 넘어오는 데까지 사실 한 2년 반,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그냥 앉아서 처음에 레이즈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까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 미랄 같았던 모빌리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라이드 헤일링이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은 라이드 헤일링, 딜리버리, 그 다음에 월렛, 그 다음에 뭐 트럭,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저희가 엠블 3.0 소개할 때쯤 되면 더 성장이 있을 거고, 그때는 일렉트릭 비클이랑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랑 블록체인 2.0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효과가 더 큰 성과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 2.0, 일렉트릭 비클 2.0을 이제 더 연결해서 설명드려 보면, 저희가 만드는 일렉트릭 비클은 처음엔 그냥 일렉트릭 툭툭만 만들어 보자라는 1.0 단계에서의 기획이 있었고요. 이것도 지금 1년 반이나 됐는데, 2.0 단계에서의 기획은 그냥 일렉트릭 툭툭을 만들어서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하고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로 연결하고 일렉트릭 바이크까지 가고, 바이크도 동남아 지역,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 지역까지도 확장해서 연결하자는 게 2.0의 근간이 되었고요. 실제로 차량을 만들어내는, 이제 일렉트릭 비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엠블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릭 비클 만드는 브랜드는 오니온 모빌리티고요. 오니온의 그 어원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온한다. 그래서 온 아이온 해서 오니온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컨셉이고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양파 모빌리티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 맥락에서 저희가 이 브랜드를 선택을 했던 거고, 이게 저희가 기공개한 오니온 T1의 실사 이미지입니다. 이 차량은 배터리가 2팩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한 팩당 2.24kW 배터리가 들어가요. 물론 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3팩까지 늘리는 설계도 추가 설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2팩의 배터리를 통해서 이 차가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한 100km 내외가 되고요. 실제 우리 플랫폼상에서 기사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캄보디아에서의 평균 주행거리는 100km 내외인데, 기사들이
하루에 한 번은 스테이션에 들러서 배터리를 갈고 스테이션에서 연결된 파생 비즈니스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고요. 그걸 통해서 기사들이 좀 더 풍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 전기 스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다른 것보다 월등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차량 자체가 저희 플랫폼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과 연결돼 있다는 거는 사실 이 차량에서 만들어내는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모든 컨디션 데이터가 저희 플랫폼으로 모뎀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인 디스패치, 배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기사들은 좀 더 우선 배차를 받게 됨으로써 돈도 더 벌게 되고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인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전기 툭툭 자체가 워낙 싼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희가 비컬 컨트롤 유닛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사실 개발의 편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 자체를 저희가 모뎀과 GPS를 연결해서 이 자체가 VCU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요 차량 자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캔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연결된 모뎀을 통해서 저희 서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는 2팩의 배터리가 지금 운전석 밑에 들어가 있고요. 이 배터리를 통해서 기사들은 충전을 하면서 2~3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바꾸고 바로 영업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사들 입장에서는 2~3시간을 충전을 하는 것도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인 거고, 기사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도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선을 길게 뽑거나 주차해 놓고 뭐 특정 공간에 이렇게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사실 많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남아 같은 시장, 특히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교환형으로 풀어주고 거기를 충전 인프라와 같이 연결해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3륜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바이크를 안 만들고 3륜차를 만드느냐고 했을 때, 3륜차는 캄보디아라는 나라, 우리가 플랫폼적으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자리를 잡았고요. 거기에서 뭐 오토바이를 불러서 타고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서비스 자체가 시도가 되긴 했지만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툭툭이라는 차량 자체가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걸 전동화하는 게 저희한테는 우선 과제였던 거고요. 이 3륜차를 통한 전기차 보급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붙고 그 스테이션이 붙으면 이 스테이션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모토바이크까지도, 전기 모토바이크까지도 개발을 하는 거를 저희 로드맵상에 있는 거고, 이것도 저희 것만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들어 놓은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저희가 저희 뭐 플랫폼에 붙어 쓸 수 있게 내부적으로 배터리 부분만 개조해서 퍼블리싱 하는 것까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남아 시장에서는 뒤에 설명드린 인프라 사업이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전기 모토바이가 같이 붙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다음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게 사실 엠블 에너지 인프라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전기 툭툭이나 전기 바이크의 컨셉과 직바로 연결되는 컨셉이기도 하지만 이 인프라 자체가 결국은 저희한테는 하나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차를 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까지도 같이 제공받는 거니까요. 실제로 1.0 단계에서는 제로 커미션으로 그냥 뭐 알아서 쓰게 만들자. 2.0 단계에서는 이거를 스테이션이랑 에코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해버리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스테이션의 이름은 오니언 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스위치 오 모빌리티 라이프가 사실 하나의 슬로건이에요. 그 일반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자라는 게 이 슬로건으로서 설명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구축하는 지금 공사 중인 스테이션의 전도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메가 스테이션급이고, 이 스테이션에서는 배터리가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앞단에는 쇼룸이 있고 중간단에는 차징 스테이션 배터리를 배치로, 그러니까 복수의 배터리들을 한 번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고, 뒷단에는 메인터넌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앞에 쇼룸이랑 이 부분에서는 F&B도 같이 붙어서 기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 툭툭이를 위한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툭툭을 위한 T1을 위한 인프라로서도 구축을 하지만, 일반 전기차,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이 충전 인프라도 저희 이번에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 사업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는 하나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거고, 이 역할 자체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메가 스테이션 자체가 결국은 딜리버리를 위한 중간 단계 허브 역할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그래서 스테이션 자체가 그냥 전기 충전만을 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미들 마일 딜리버리를 함께 붙여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는 지역, 서비스하는 지역이 뭐 프놈펜, 시엠립, 시아누쿠빌 이 지역들을 직영을 하겠지만, 다른 25개의 다른 주들은 다 프랜차이즈로 풀던지, 이렇게 금융과 디지털 서플라이랑 그 다음에 시스템 서플라이를 다 합쳐서 그걸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도 같이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랑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 배터리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기사들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느 스테이션에 가서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라는 가이드까지 해주고, 기사들을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용을 아끼고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체 시스템의 기본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기사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메가 스테이션을 짓는 단계를 프놈펜을 기점으로 여러 나라의 여러 주로 쭉 확장해 나가는 건데요. 결국은 보면 이게 하나의 스테이션들이 결국은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연결되고, 이 스테이션들이 전국을 잇는 물류망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는 단순히 라이드헬링만 서비스한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물류망을 잡기 위한 노력과 스테이션 인프라 네트워크를 깔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류망과 스테이션 네트워크망을 깔기 위해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전략 투자사인 신한은행, 그 다음에 국내 금융사들 이런 지금 밝히긴 어렵지만 다른 은행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류 서비스를 함께 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도 지금 저희와 함께 협업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완료가 되고 공개할 수 있을 때 기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보면 한 나라의 물류를 잡고 한 나라의 인프라 사업을 잡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저희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로컬 사업자도 함께 하고, 저희도 하고, 기사도 참여하고,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다른 딜리버리나 이런 풀필먼트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서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캄보디아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로드맵상으로 봤을 때 파란 점은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들이고, 검은 점은 저희가 확장할 지역들, 노란 점들은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을 기준으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완료된 계약이나 이런 뉴스의 내용들이 곧 나가게 될 것 같으니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2.0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 ICO를 진행하고 이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보면은 ERC20, 이더리움 기반의 베이스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페이먼트로서의 활용을 더 보기 위해서 저희가 BEP2, 바이낸스 체인과 함께도 진행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2.0은 저희가 정말 새로운 거, 우리 모빌리티 플랫폼의 데이터 기록에 최적화되고, 사실 페이먼트에도 최적화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더 하나 발전시키는
있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1.0 단계에서는 ERC20 토큰이었지만 ERC20 토큰에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사실 하나의 트립 하나 서비스를 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만 건의 서비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게 몇만 불 이상의 비용이 저희한테는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한테는 하나의 블럭화의 이 허들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지만 단계하고 메인넷을 가는 준비 단계에 있었지만 ERC20에서의 테스트는 진짜 한계점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아젠다로서의 좀 더 풀어볼 수는 없을까? 사실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2.0, 그다음에 EV 2.0, 인프라 2.0까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보면, 그냥 공연불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중했던 건 사실 사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펀더멘털을 키우고 그 펀더멘털을 받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엠블 2.0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 단계에 있었던 저희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저희 엠블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구축을 하고, 그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내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제대로 기록해내고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제3의 주체들, 구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쌓는 이런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통해서 쌓는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 자체가 맵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될 수 있고, 다른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들이 저희 데이터를 땡겼을 수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적화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또 다시 계속적으로 빌드업 가는 과정이 2.0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페이먼트의 활용. 실제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는데 딜리버리도 쓰고 라이드 헤일링도 쓰고 트럭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이게 price stable means of payment,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페이먼트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체 로드맵이 더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실제 로드맵을 보면 저희가 올해 이제 2쿼터까지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3쿼터부터는 permissioned components of blockchain system을 permissioned chain이랑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보고, 4쿼터에서는 permissionless components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쿼터, 2쿼터, 그 다음에 2쿼터, 3쿼터에는 런치하고 리파인까지 하고, 실제 데이터의 기록, 그 다음에 데이터의 활용, 그 다음에 페이먼트의 활용, 페이먼트의 확산까지 쭉 이어지는 로드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우리 소프트웨어, EV, 그 다음에 인프라까지 여기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결국은 우리 엠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거고, 그 풍성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른 서드파티 플레이어들, 다른 맵 데이터가 필요한 구글이라든지 다른 여러 플레이어들과 협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실제 그 지역에서의 데이터들이 확장해가는 단계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나오는 지역들은 여러 플레이어들이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크립토 엑스체인지에 올라가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올라가 있지만, 또 더 많은 수의 글로벌하게 트레이딩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와요. 글로벌 엑스체인지의 성장이 많이 좀 늦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 다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마무리가 되고 좀 준비가 되었을 때 그거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장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집중한 건 저희의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전체 사업적인 펀더멘털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사업 개발을 했던 이유는 그 펀더멘털이 있어야 우리가 만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완성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면서 풍성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저희는 한 발짝 다가섰다는 게 저희 엠블 2.0의 큰 성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블 3.0에서는 두세 걸음 더 앞서 나갈 거고요.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도 더 재밌는 결과들이나 재밌는 뉴스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믿고 베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